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전자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천징수를 할 때 상단 부분들이 입력 부분이라고 했죠. 입력 부분을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귀속 시기에 최종적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급명세서는 일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계속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한 번 제출하는 거죠. 어쨌든 각 소득에 대해서. 계속사업자의 근로퇴직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3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휴업 폐업일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자,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입니다.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위의 것과 조금 다르죠.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기별로 제출한다. 자, 가산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명세서는 불분명한 경우 등이 있으면 지급금액에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경과 3개월 내면은 0.5%인 반이 가산세에 해당됩니다. 자,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금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간이지급명세서는 계속사업자인 상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들의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제출하는데요. 1월부터 6월분은 7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은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 기한입니다. 다만 휴업 폐업자 같은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그래서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똑같죠? 결과적으로. 폐업을 하더라도 간이지급 명세서는 구조가 똑같아서 미리 하거나 일찍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밑에 부분을 볼게요.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휴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우리가 2월 달에 폐업했어요. 그럼 4월 말일까지 기본적인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달에 다음 반기의 마지막 달에 말일까지니까 7월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폐업도 했는데 기다려서 7월 말일까지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지급명세서를 이 제출 시기 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의무가 면제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면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5%고 3개월 내면은 거기에 50%인 0.25%가 가산세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우리가 일단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부분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는 각각의 소득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신고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보자면은 근로소득 여기 별도로 있지는 않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로소득이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을 한번 인쇄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기도 하면서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크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될 거고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한다는 의미로 같은 의미에 해당되겠죠. 예, 그래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해당 월을 적어서 마감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총괄로 해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수시 제출을 하지 않았는 이상 총괄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폐업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를 제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출 폐업일에 따라서 전자로 지급명세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나눠져요. 홈택스 가보시면 7월부터 8월 정도쯤에 지급명세서를 수시 제출하는 부분들이 열립니다. 그 말을 뭐는 반대로 우리가 1월 달에 폐업을 했다면 폐업일이 다음 달 말일인 3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는 홈택스 신고 못 한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7월 달에 폐업을 했다. 그럼 9월 말일까지죠. 그때는 홈택스가 수시 제출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는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도 한번 생각을 하셔갖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마감하는 쪽이다. 그래서 마감을 누르고 자 어쨌든 마감을 누릅니다. 뭐 관련된 이상이 있다면은 뭐 방금 체킹 나온 것처럼 부분의 이상 여부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정확히 자세히 보셔갖고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 보셔갖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했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자신고라는 곳에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이렇게 근로소득 관련돼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홈택스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출 대상 구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만약에 폐업으로 인해서 제출하는 거라면 2번 폐업 수지 제출분으로 체킹을 하셔서 폐업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1번 연간 지급분이라고 체킹을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급명세 전자신고에 연말정산이라고 돼 있지만 전체 전자신고를 지급명세 하는 부분이니까 역삼각형을 보시면 우리가 지급명세에서는 얘네들 것들을 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지급명세를 해야 되는구나. 보시다시피 각각 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만 보더라도 그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급명세서를 해당 소득이 여기서 전체 소득이 우리 법인의 해당 소득이 있다면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구명세서와 의료비명세서는 같이 자동적으로 딸려서 이제 신고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 기타, 거주자, 나머지 종교인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각각 신고한다. 특히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자 중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들도 각각 신고한다. 여기와 여기는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 종교인 소득과 기타 소득은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 지급명세서를. 이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보셔갖고 데이터 마감하셔갖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근로소득 마감 위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 원천지수 영수증 부분이고요. 자, 퇴직소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를 하셔갖고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결과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죠.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결과적으로 귀속 시기가 같은 것에 대한 양쪽 다 같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최종적인 그해 기속 연도의 원천 징수하고 금액이 소득 처분이 아닌 몇 가지 빼고는 일치해야 됩니다. 원천 징수와 지급명세서가 일치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는 신고를 안 하지만 이렇게 볼게요. 한번. 자, 2020년도에 자, 간이세액표에는 이렇게 1억 8,700만 원이 원천징수로 신고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도
최소한 이 금액하고 뭐 일치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저기 이중근로나 아니면은 그 전에 전이 직장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다를 수는 있는데 아니면 퇴직소득을 볼게요. 자, 퇴직소득 부분이 1억 정도 신고돼 있으면 지급명세서도 이 금액만큼 신고가 돼야 돼서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그래야지 당연히 이 원천징수한 금액과 지급명세서의 금액을 비교했었을 때 틀리면 세무서에서 연락 오고 물어볼 수 있겠죠. 같으면은 1억 정도를 신고했는데 니들 인별로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갔다는 지급명세 제출했었을 때 금액이 같네?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고할 때 원천징수는 1억으로 각각 달마다 신고했는데 9천만 원만 지급명세가 제출돼 있어요. 그럼 세무서에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니들 이렇게 신고했는데 왜 지급명세에서는 9천만 원이야? 차이가 나네. 뭐 실수가 될 수 있고 오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원천 징수한 것과 지급명세서의 신고 금액과 귀속 시기 기준으로는 일치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 어쨌든 잘 보셔갖고 실수 없도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퇴직소득 부분을 지급명세 부분을 봤고요. 자, 일용직 부분은 뭐 여기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소득도 이 사업소득자의 기본적인 3.3% 연말정산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마감을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연말정산부는 여기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조회를 하셔서 마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소득도 이자 배당은 여기에서 원천징수를 마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주자의 비거주자의 지급명세서 내지 그냥 기타 소득 부분의 내역들을 여기에서 맞게끔 일반 기타 소득은 여기겠죠. 이렇게 해서 마감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인 소득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마감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지급명세서 부분은 전반적으로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을 체킹을 하셔갖고 여기 있는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부분을 각각 데이터를 만드셔갖고 2월 말일까지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급여자료 입력이나 사업자료 입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완료가 됐다면은 나머지 부분은 조회 부분입니다. 상당히 간단한 부분이고 별도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간이지급 명세에서는 상용직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들만 해당이 된다. 이 사업소득자에 해당이 되면 이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사업소득도 포함이 돼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이지급 명세서는 화면을 보시면 상하반기로 해서 지급 연월일이 고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마감을 하시면은 관련된 간이지급 명세서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무리 없이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의 간이지급 명세서를 클릭을 하셔서 마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도 거주자와 별도로 해서 마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러니까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들에 대해서 간이지급 명세에서는 별도로 있지 않죠. 자, 소득세 간이지급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일반 사업소득자 플러스 연말정산 이렇게 하시는 사업소득 합쳐서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이지급 명세서의 전자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화면들을 잘 보시면은 기본적인 내역을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 아마 이게 통합이 돼서 아마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이렇게 나눠서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간이지급 명세서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을 드리자면
간이지급 명세서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자, 간이지급 명세서는 무조건 지급 연월일 기준입니다. 무조건 지급 연월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 12월 귀속, 2021년 1월 지급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2020년에 이 부분에 신고할 때는 2020년 12월 귀속이 2021년 1월 달에 지급을 됐으니까 여기에 빠지겠죠. 예, 빠지겠어요. 그러면은 추후에 봤었을 때 다음 분기 우리가 내년으로 2021년 넘어가서 지금 연도 1월부터 6월 분에 대해서도 조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020년 12월 귀속분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2020년 12월 귀속이면서 2021년 1월 지급분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게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귀속에 내년 1월에 지급한 부분은 빠지는 게 맞다. 뭐 내년 2월에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자 12월 귀속의 귀속일과 지급일이 연도가 달리한다면은 빠지는 게 맞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그 순서대로 빠지는 게 맞으니까 별도의 오류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고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잘 유념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